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문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는 모습 바로 이 사진이죠. 이 사람 대체 누구냐? 쿠팡의 신임 대표, 일주일 전에 임명된 이 헤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쿠팡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어제 청문회 김범석 의장, 여기에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까지 모두 증인으로 불렀지만 다 불출석하고 오란 사람은 안 오고 임명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이 헤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만 왔다라는 거죠. 근데 와서 한 얘기, 저 한국말 못하는데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PPT 번역본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럼 김범석 의장이 측근이라는데 사과 관련해서 좀 얘기해봤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잠깐 들어도 속 터지는 이 상황.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낱낱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속 터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쿠팡 영업 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입니다. 라고 어제 청문회에 누가 나왔느냐? 이 배경훈, 이 지금 부총리 겸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와서 공정위랑 쿠팡 관련해서 영업 정지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요 자세한 소식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천하의 도둑놈 대통령 기관장 초유의 공개 충돌이 어제 있었다라는 거죠.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업무 보고, 근데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외화 반출 적발 문제로 며칠 전에 이 발언 사실 논란이 됐었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네,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거 이거 이런 심보 아닙니까? 라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요 얘기도 제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유엔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DMZ법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출입 통제는 우리 권한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민주당 지금 정전협정에 따라서 유엔사가 지금 비무장지대 DMZ를 지금 통제 권한을 좀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출입을 만약에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한국 정부가 출입 여부를 좀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 법안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엔사가 이 권한 우리 건데 출입 통제 우리 권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성명을 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법 개정 안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엔사 일단 그동안 불허했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또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해 줄 테니까 일단 법 개정하지 마 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한미 간 갈등으로까지는 좀 번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환율 장중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환 스와프를 다시 가동하게 됐다라는 건데 원달러 환율 어제 1,480원. 그동안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8개월 새 최고치였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여기 볼까요?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다. 여기에다 이제 강달러 영향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 뭐라고 얘기했느냐? 환율 요거 금융 위기까지는 아닌데 물가 양극화 관련해서 좀 위기긴 위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위기인 건 모두가 아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가 관건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다였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10.2% 지금 두 자릿수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같이 이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2024년 작년 기준 신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인데
가운데는 전체고요. 그런데 요 위에가 뭐 엄마가 쉬는 경우가 72.2%, 근데 아빠가 쉬는 경우도 3.6이었었는데 쭉쭉 올라가서 10.2%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물론 이 주로 엄마가 이 쉬는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만 아빠가 쉬는 경우는 지금 한 3배 가까이 지금 올라갔죠. 이 지금 육아휴직이 남녀 구분 없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 명동인데 맞습니다.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이 자리 유명한 자리죠. 왜? 23년째 부동의 땅값 1위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어려운 자리를 23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그럼 대체 얼마길래 궁금할 수밖에 없죠. 요즘엔 제곱미터가 기준이죠. 1제곱미터당 가격 지금 이 1억 8,8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한 평이라고 얘기하는 건 1제곱미터가 아니죠. 3.3제곱미터입니다. 그럼 한 평이라고 따졌을 땐 얼마냐? 대충 계산을 해봐도 6억이 넘더라. 화장실이 한 평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6억이 넘는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네. 한 평이 우리 집보다 비싸네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엔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영어 듣기 평가입니다. 대체 갑자기 영어 듣기 평가가 왜 나온 거야? 기사 보시죠. 아는 한국어는 장모님 정도예요. 영어 듣기 평가가 된 쿠팡 청문회였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국회 과방에서 열렸던 이 쿠팡 청문회 졸지에 영어 듣기 평가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자리에 두 분의 외국인께서 나와 계신데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기본적인 뭐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한국어를 이해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브랜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뭐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통역은 제대로 되고 있고요.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지금 답변 전략으로 지금 감사합니다.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기로, 동문서답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의미 없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고, 예, 그리고 저게 전략으로 보입니다. 저도.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공식적인 입장으로. I am responsible to manage the company through this incident and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예, 이거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삭제해드리고 happy to be here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내가 사장이다 나한테 질문해라 이 말 하신 건데 그 이준석 의원님 혼자만 알아들으셨어요?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then it's a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Can someone provide me with an English translation of it? We take Korean law 끊으세요. very seriously Of course not. and our responsibility 거기까지 very 됐어요. seriously. 됐다고요.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s. 네, 보면서 아이고란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최수영 의원님, 진짜 못 알아듣긴 들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못 알아듣는 걸 지금 무기로 들고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네. 딱 또 작년에 그 국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작년 국감 때 이제 정무위였을 겁니다. 이제 아디다스 코리아 이제 가맹점주들 관련해 가지고 피터 곽이라는 우리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네. 나왔는데 캐나다 한국 국적의 그러니까 미국 국적의 한국인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나왔는데 네. 그 전에 나와서는 유창한 한국말로 국회 답변하다가 불리한 일이 되니까 그때 이제 통역 대동하고 나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신장식 의원이 작년에 저렇게 한국말 잘하던 분이 왜 올해는 저렇게
그 영어로만 하느냐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이거는 이제 이분은 한국말 잘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어저께 얘기는 딱 하나 그의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시간을 벌고 가겠다라는 철저한 전략을 갖고 나왔고 일단 청문회를 좀 무력화시키겠다. 나중에 국정조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게 쿠팡 청문회 아니면 통역사 청문회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쨌든 딱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본질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업을 압박하는 건 국회의원들의 말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제도와 행위로서 압박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런 상태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재탕3탕을 하더라도 더 이상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통역사만 계속 청문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도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압박하지 않는 한 유의미한 방향 전환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게 왜 이렇겠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러려니 넘어가려니 생각을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액션으로 지금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여기서 볼까요? 미국인 대표 김범석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happy to be here. 나 여기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좋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이런 딴소리. 근데 뭐 이 임명될지 일주일밖에 안 돼. 게다가 이런 식으로 말이 또 안 통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온 김범석 의장 대체 어디 있습니까? 얘기는 해보셨어요. 이 얘기를 거듭거듭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영도 의원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쿠팡의 김범석 CEO가 참석하지 않은 사태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쿠팡보다 더 큰 회사인 메타나 아마존의 저크버그나 베조스도 미 의회의 청문회 정연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지금 저커버그, 베이조스도 다 청문회에서 부르면 갔는데 왜 안 오는 거냐. 거기서 드는 의문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미국 청문회면 갔을 건데 한국 청문회라서 안 온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어제 이 장면을 본 온 국민들이 정말 화가 단단히 났을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무시였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저스 대표 임명됐다, 임시대표로 왔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때 예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 데려다 앉혀놓고 최소한의 법적인 책임만 지고 넘어가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문서답을 영어로 해버리니까 동문서답 해석하는데 시간이 2배로 들었습니다. 결국 의원들 질문할 시간 다 놓쳐버렸고요. 네. 본질이 아닌 뭐 화려한 인사말들 이것만 하다가 끝이 났고 핵심적인 이야기 2가지는 있었어요. 김범석 의장 왜 안 오는가? 그다음에 사과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다. 네.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결국 쿠팡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위기만 모면하고 이 순간만 모면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순간 모면하면 어차피 한국 사람들 쿠팡 다시 또 다 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 국민을 거의 뭐 정말로 무시하는 수준이 정말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뭔가 본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래도 쿠팡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고 또 오랫동안 쿠팡을 써왔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이 쿠팡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저 장면을 보고 이번 기회에 정말 쿠팡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국민들을 화나게 한 그런 뭐 성의 없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번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그런 그 가벼운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아마 국민적인 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네. 온 국민이 보면서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청문회 아니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만 김범석 의장을 처음 부른 게 아니죠. 여러 번 한 5번 정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 이 취임식에 가야 돼서 안 돼요. 뭐 농구하다가 다리 인대가 뭐 어째서 안 돼요. 뭐 일이 바빠서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지금 피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왔던 김범석 의장이 보니까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2019년이었어요. 영상 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를 하면서 김범석 의장이 왔었다라는 거죠. 앉은 자리 보면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 바로 이 대통령을 기준으로는 또 왼쪽이죠. 같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2019년이면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는 왔었는데 왜 지금은 안 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최수영 의원님 대통령이 불러야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네. 숟가락 들 때는 나타나는데 설거지할 때 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좋은 일에는 나와서 광내고 싶고 그다음에 불리한 이슈는 대리인 내에서 빠져나가고 네. 책임은 그러니까 권한은 무한대로 누리는데 책임 하나도 지지 않는 전형적인 아주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범석 의장이 지금 그 행태들이 쭉 보도가 되는 제가 다른 것들도 봐도 노동자의 사망을 대하는 것도 아주 이중적으로 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김범석 의장은 사실상 어찌 보면은 그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인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런 거 뭐 벤처든 뭐 스타트업이든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전형적인 어떤 그 악덕 기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본인의 대리인을 한국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대리인 왜 또 말 못하는 대리인인가? 그러니까 한국말이 안 되는 대리인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미국에서 이걸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울질하겠죠. 그러다가 정말 한국 정부가 엄청난 불이익과 제재를 가면 그땐 들어와서 설거지 해야 되겠죠. 숟가락 못 드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의 말의 엄포가 아니라 행동과 제도 그다음에 우리 법률로서 이게 보여줘야지 되지. 네. 저커버그하고 베이조스가 왜 미국 청문회 출석했겠어요? 안 하면은 제재를 받고 그 제재가 또 하나가 더 있죠. 미국 국민이 외면하잖아요. 네. 법도 위반하면 벌을 받지만 정서적으로도 외면받는다. 이게 명확하니까 그 김범석 의장보다도 수백 배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서 선수하고 증인 청문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기회가 저는 우리가 좀 부실했던 이 제재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 이런 짓 안 하지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저희가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찾았습니다. 김 의장이 한국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죠. 저는 7살 때 한국을 떠나서 한국에 직장 인맥도 없고 동문도 없습니다. 동문도 없지만 한국에 언젠가는 한번 창업을 도전해보고 싶고 한국에서는 꼭 이게 잘 돼. 또는 이건 안 되라는 얘기를 하시면은 믿지 마세요. 해볼 때까지는 몰라요. 한국 시장은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이에요. 쿠팡이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는 저렇게 빨리 성장해 올 수 있는 이유가 한국 시장의 무서운 규모, 무서운 속도 때문이죠. 네, 지금 보신 영상 2013년의 영상입니다. 무려 한 12년 전이죠. 이제 쿠팡이 막 시작을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이 한국 시장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 이 굉장한 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프라의 이 한국 시장 규모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7살 때까지 한국 살아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는데 근데 그럼 여기서 더 드는 의문이 박 교수님 인프라 세계 최강의 뭐 세계 최고의 뭐 시장 규모의 엄청난 시장이고 나 이 시장 좋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이득의 90%를 올리는데 그 오너는 왜 안 오냐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쿠팡의 지금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말씀하셨다시피 쿠팡 매출의 90%, 네. 한 해 올해 예상 매출이 50조 원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어디다가 상장을 했냐?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장을 안 했어요. 21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쿠팡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구나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익은 한국에서 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위험 회피, 즉 네. 책임은 한국에다 떠넘기고 본인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21년도에 뉴욕 증시로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쿠팡이 아까 13년도 정말로 창업 CEO로서 네.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쿠팡에 박수치기 바빴습니다. 혁신적인 기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017년, 18년부터 쿠팡에서 자꾸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굉장히 장시간 가혹한 노동이 행해지더라. 그래서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그런 시기가 2017년, 18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갖다가 CEO인 김범석 의장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책임을 안 지고 그런 머리를 짠 게 바로 21년도에 결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된 배경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치밀하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꽃감 빼먹듯이 돈만 빼먹고 본인은 미국에서 안전하게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결국은 지금 뭐 170개국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오는데 170국에 왜 다닙니까? 그동안 5년 동안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쿠팡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매출의 90%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오로지 시장에서 있는 돈은 보이지만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은 안중에 없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범석 의장 영화 대사기도 하죠. 다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겨레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김범석 법적 책임 불거지자 김 의장 보고라인 감춰달라라고 실제로 움직인 정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2017년, 18년 이때 이른바 쿠팡맨, 이 배송을 하는 이 인력이죠. 이 쿠팡맨한테 시간의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이거 법적으로 결국 이 김범석 의장한테 책임이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저희 나눈 대화 좀 같이 볼까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지금 여기 보면 법무 담당 부사장 당시에 이제 세뮤얼 오브라이언이 김범석 의장의 책임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샘 오브라이언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쭉 영어로 썼어요. 근데 쭉 보면은 appoint some other local as a CEO of corporation이라고 나오죠. 현지 사람을 그냥 CEO로 임명을 한국법인 대표가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취지예요. 그러면서 누가 좋을 것 같냐면요. 라면서 얘기하면서 the guy from the 김앤장 who I played 골프 같이 쳤었던 그 김앤장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강한승 전 쿠팡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을 하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좀 피해갑시다. 라는 취지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아예 조직도상으로 보고를 좀 안 받는 것처럼 합시다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메일입니다. 당시 오고 갔던 이메일이에요. 보면 cannot hide the outlook organization chart. 그러니까 조직도에서 숨깁시다. 아예 이걸 숨겨야 되는데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고 싶어 한다라는 의도. 여기에 더해서 hiding bomb 나오죠. 김범석을 지우기 위해서. 이게 숨겨야 됩니다. 하이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 여기 나오겠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5365인지 0365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뭐 0365 팀한테 이 to hide bombs direct report.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직속 보고하는 요거를 좀 아예 지워주세요라고 가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인즉슨 임주혜 변호사님. 김 의장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한국법인 따로 만들고 직속 보고 라인 없애고 요런 조치면 진짜 법적으로 정말 이 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 건지 사실 생각을 하면 한국법인이라 그래도 본사가 있으면 본사 책임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약간 상식선이긴 하거든요. 이런 일련의 조치를 보면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도를 좀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거나 뭐 산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요. 최종적인 그 총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알고 있었는가, 관여했는가, 보고받았는가 여부입니다. 이 CEO라는 위치에서 보면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임원들이 있고 조직도가 있는 것인데 최종적인 그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CEO에게까지 책임을 물으려면 그 선까지 보고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김범석 의장을 지키기 위해 김범석 의장에게까지는 책임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고 라인도 축소를 하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적어도 이메일 보고 라인이라도 삭제해 둠으로써 법적 책임을 좀 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좀 다분히 담겨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도 결국 김범석 의장까지는 이런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몰랐다라는 취지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깝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래도 된다. 쿠팡은 사기업입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를 따를 텐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씁쓸함이 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이 이메일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저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따라할까 봐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게 공개가 된 만큼 이러지 못하도록 뭔가 이 촘촘하게 이 그물을 잘 짜는 게 또 지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공통적으로 저희 세 분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게 이렇게 해서 피해갈 수 있고 그냥 지나가면 또 이렇게 흘러가면은 지나간 일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액션이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누누이 세 분이 입 모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일단 김범석 의장은 안 왔죠. 앞으로도 올 생각은 일단 없어 보이는 정황이 다분히 지금 보이는 가운데 그럼 대신 온 외국인 대표는 그럼 김범석 의장의 측근이라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쿠팡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폰 넘버,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we don't share. 딜리버리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under law we do Okay. not share. 예, 다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쿠팡의 대표이사께서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In the 됐습니다. United States, this would not be a 끊으세요. violation of law. 김범석 의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I haven't had that conversation. I have apologized, and the company has apologized. We feel deeply sorry for the cause and for the concern that we have caused to the Korean people and to our customers. We will be rolling out a responsible compensation plan for our customers. 네,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범석 의장과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사고가 난 그 데이터가 민감도 측면에서 이렇게 중대 사고라고 규정이 된 건 또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에선 이게 이 중대한 이 데이터가 아닌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또 본인의 이 관련 개인정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 로저스는 우린 미국 법인이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미국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게 미국에선 큰 사안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래놓고 어제 청문회 오전 10시에 열렸죠. 그보다 한 4시간 전에 여기 볼까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이렇게 공시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3,300만 개, 3,470만 개가 넘죠. 3,470만 개 고객 이름, 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 인지를 했고 그래서 한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이 재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라고 공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임주혜 변호사님. 아까 분명히 뭐 미국 법상은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공시 안 해도 되는 사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공시를 또 하고 왔어요. 이거 왜 한 겁니까 그럼?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이기 때문에 공시를 한 거죠. 사실 앞서 개인정보나 배송지 정보 미국법에 따르면 그렇게 민감한 사안 아니에요라고 번역이 된 부분은 사실 잘못된 부분입니다. 미국 법은요. 국내 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도 글로벌 기업이 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 미국과 유럽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표현 미국에서는 별일 아니에요는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미국의 관련 규정을 보면은요. 쿠팡이 상장사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요하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라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네. 지금 쿠팡 측의 주장은 중대하다고 판단한 시점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올린 공시를 보면 네. 지난달 18일에 이런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고라는 표현만 있고 언제 중대하다고 인식했는지는 담겨 있지 않은데 추후에 왜 이렇게 늦게 공시했냐, 늦장 공시가 문제가 되더라도 네. 우리가 중대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시점이 그 직전이었습니다라고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법 관련 법 전문가가 새로운 이 외국인 쿠팡 대표로 왔어요. 법꼬라지가 될까 봐 우려가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청문회에서 아까 저희 지금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립니다만 의원들이 다 분노에 차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있죠, 지금. 막 거의 사태질하는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서 그 나온 얘기가 뭐냐 대체.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쿠팡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위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배경훈 부총리가 직접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셨고 공정위가 이게 주무기관인데 네,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민간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 그 결과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공정위하고 이제 현장 조사도 이제 나가서 저희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네, 공정이랑 얘기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쿠팡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참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임 변호사님, 이걸 영업정지라는 굉장히 강력 조치를 내린다고 할 때 쿠팡이 이걸 그냥 온전히 또 받을 것이냐. 영업정지 요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또.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유출 피해, 아이디 도용으로 인해서 일단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사업자가 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네. 마지막으로 어떤 시정 조치를 부과했는데도 시정이 안 될 때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아하. 워낙 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또 네. 그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요. 쿠팡이 영업정지를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쿠팡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협력업체, 배달과 관련된 부분, 다른 업체들의 정말 줄도산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쿠팡이 영업정지 당하면 소비자들의 불편하다. 그런 부분도 큰 문제인데 거기 나아가서 많은 업체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단순히 지금 너무나도 괘씸하다 해서 곧바로 내려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법을 피해가려고 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용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입증을 하고 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죠. 그냥 쿠팡 하나 영업정지라고 할 수만도 사실 딱히 없는 게 얼마 전에 위메프 파산했죠. 법적으로. 근데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관련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다른 많은 중소 영세업자들은 다 지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선뜻 또 바로 영업정지를 갈 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액션, 제재는 좀 취하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적당히 말을 들을 정도만 또 어떻게 이 수위를 맞춰서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랑과 전쟁 보고 바람 피우는 거 배웁니까? 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기사같이 보시죠. 이 사랑과 전쟁은 바람 가르칩니까? 책갈피 달러 논란.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반박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거예요. 그거 MOU 체결해서 그 제가 아니라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는 법을 가리킨 거야? 네.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업무보고가 전체 생중계가 되죠.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천하의 도둑놈 대통령 기관장 초유의 공개 충돌이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를 지금 보면 지금 초유의 공개 충돌 아닙니까? 대통령과 기관장이 직접적인 부딪. 사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이진숙 위원장 간의 어떤 그런 대결 이 충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과 기관장이 충돌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정환 교수님, 사실 어제 저 얘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 날 이규현 홍보수석이 그 이후로 언급도 안 하셨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거 언급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거든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자리에 이학재 사장이 있지도 않은데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넘어갈 수 없어라고 작심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뭐 현장에서 이 책갈피 얘기 나왔을 때 그 네. 자리에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학재 사장이 인천국제공사 사장이 SNS에 이제 글을 올렸죠. 법적 책임 제가 한 말 틀린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는 거예요.라고 올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화가 끝까지 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관세청에 물어봤다. 외화 민발출 누가 그거 단속하냐 그랬더니 법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항공사는 그 우리한테 책임 없어요. 책임은 관세청에 있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그 업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뒤에 가가지고 SNS에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난 틀린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정치하자는 건가? 이렇게 화가 난 거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역시 이재명 대통령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수위, 권한은 누리고 즉 단속의 권한은 가지고 있고 단속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 도둑놈 신법 아니냐 이렇게까지 언급하기 나섰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대통령과 기관장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충돌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게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 충돌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노출됐어요. 네. 사실 우려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생중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중계가 장단점이 있는 게 투명해져요. 그다음에 책임성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책임 소재를 져야 돼요. 하지만 또 문제점, 부작용은 정치적인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은 또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그 업무보고 생중계가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뭐 SNS, 뭐 기자간담회 이런 게 있으면서 논란이 더 커지니까 안 되겠네. 아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좀 쓰셨어요. 작심하고 어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학재 이 인천공항공사 사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도둑놈 신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뭐 도둑놈 태도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냐 이런 발언이 아무래도 좀 사장님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전혀 제가 듣지 못한 얘기라서. 그 기자간담회 한 것을 두고 좀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는데. 저한테 대한 말씀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네. 뭔가 말을 아끼는 것 같다. 진짜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맞대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한 발 좀 물러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얼마 뒤에 또 SNS를 이학재 사장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MOU는 양해각서라서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이 다른 기관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위탁 아니라 MOU란 얘기예요.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그래서 관세청에 있고 공항은 MOU로 업무 협조만 하는 거지 위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걸 참모들께 당부합니다. 대통령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거 참모들이 좀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최수영 위원님,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시 한번 얘기에 또 이걸 다시 한번 또 받아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건 그러면 이제 계속 맞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각에선 이게 커지면 인천시장 나가는 생각이 또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또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몸집커진 사람들 많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에서 그랬고 네. 어쨌든 이렇게 권력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존재감을 북돋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들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학재 지금 사장은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사실 또 사람 하나 키워준 것 아니냐고 보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그 사랑과 전쟁, 그러니까 유명 아주 사건 프로그램이죠.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그런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냐고 얘기하는데 바람피는 법은 가르치지 않아도 불륜과 치정에 대한 수법은 알게 해주죠. 분명한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왜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거나 최초의 발화점이 되는 얘기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논쟁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 말에 무게감이 있는 건데 더더군다나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이 댓글도 많이 보는구나. 이 MOU 얘기도 댓글에서 나온 거예요. 댓글 보니까 MOU가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국민들은 얘기하더라. 근데 대통령이 댓글까지 볼 만큼 하냐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댓글로 국정을 다루는 보고에서 댓글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논쟁을 차단시키는 그것으로 유효함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이 태도가 과연 온당한가. 저는 이학재 사장이 마이크를 미니까 그 확전은 자제하면서도 이걸 쓰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MOU는 그래 법적 효력이 있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학재 사장 말이 맞거든요. 양해각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우리가 관세협정 MOU 해놓고 국회 비준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앞뒤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도 신중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학재 사장도 어쨌든 공항공 사장이니까 공직자로서 충분하긴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너무 국무회의를 아까 대통령 업무 보고를 그런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쯤 되면 양쪽의 이런 갈등, 이 긴장 구도인데 임 변호사님, 그럼 진짜 누구 책임인 겁니까? 이게 관세청이에요? 아니면 공항이에요? 어딘 겁니까? 지금까지 좀 정리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맞는데 네. 관세청이 이걸 적발하려면 공항공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실제로 공항에서 외화 민반출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 모두 협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MOU, 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관세청이 적발을 하되 공항공사도 함께 협력해서 같이 적발하자라는 취지로 볼 수 있거든요. 엄밀히 법적으로 보자면요. 둘 다 담당을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지금 이 핑퐁 게임이 일어나는 건 최종적으로 그래도 주된 책임이 누구냐를 놓고 보는 건데 지금 이학재 사장이 법적으로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항공사도 일정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원칙으로 돌아가자면 관세청이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양해각서를 체결됐다는 그 의미를 보자면 공항공사도 협력해서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소송 고발 들어가면은 법적 책임은 관세청이 질 수 있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근데 이걸 두고 지금 여기냐 이 때 아닌 핑퐁 게임이 지금 벌어진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학재 사장이 다시 한번 이거 우리 MOU예요. 관세청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박 교수님 아까
체급 이렇게 해서 커진 사람 많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체급 그래서 커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다시 한번 이걸 꺼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체급 키워주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뭐 체급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내년도 업무 보고에 생중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까 댓글 얘기하셨는데 그 댓글이 그냥 일반 댓글 본 게 아니고 그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댓글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국민들이 지금 이 업무 보고를 보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업무 보고에 그걸 갖다 반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댓글 보고 국정을 한 건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책임이 관세청에 있는지 인천공항공사에 있는지 뭐 위탁인지 MOU인지 그렇게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라. 왜 자꾸 법꾸라지냐? 왜 빠져나가느냐? 중요한 거는 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외국으로 우리가 돈 가지고 $10,000 이상 가지고 나갈 때 그거 누가 적발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공항공사 직원들이 그거 적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 책임 없는데요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 체급 키워주느냐 안 키워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 이거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체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학재 사장이 다시 한번 받아치면서 이게 저희가 2라운드처럼 다시 한번 또 이게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다시 받아친 이 SNS 글 올라온 시각이 언제냐. 어제 오전 10시 51분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각 바로 국토위에서 이학재 사장은 출석을 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회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개인 SNS질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제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맞습니까? 속보로 바른 자세입니까? 그런 자세입니까? 예, 제가 그 긴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속보로 제가 거명이 되면서 우리 상임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 그게 더 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의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걸 예.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학재 사장은 판이 커졌다고 보고 적기라고 판단한 거죠. 새누리당 출신의 삼선 의원입니다. 네. 삼선이면은 지금 웬만한 초재선 의원들 못 따라가는 정치력 벌써 과거에 다 경험했고 축적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얘기한다. 근데 사실 보면은 휴대폰 반입 금지 조항은 없잖아요. 다 휴대폰 갖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면서 이제 본인이 질의사항이 아닐 때 이걸 했겠죠. 그래 논란이 커졌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 이학재 논란으로 가면서 본인은 최소한 지금 지명도라든가 거명도가 장관이나 각 당의 뭐 대표도 수준 이상입니다. 며칠 사이엔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방선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타이밍 놓칠 이유가 없죠. 정치인이라면은 무릇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흐름의 싸움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부적절했죠. 저도 지적은 하고 싶지만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선거에 말릴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물실혹이 정말 타이밍을 늦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저게 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아서 마땅하지만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는 승부처라고 보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다 국민들이 평가하시라 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이게 사실 상황은 부적절했는데 정무감은 좋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짧게 요것만 하나 딱 여쭤볼게요. 최 의원님. 네. 이학재 사장은 인천시장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7분 응선 넘었습니다. 아하. 이건 뭐 7분 응선 넘었습니다. 고까지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분 응선까지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체급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이학재 사장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내 입장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생각이 그 기저에 확실하게 깔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런 논란들이 업무 보고를 공개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비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개 행정의 원칙 있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근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이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건 가리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장면,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 명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네. 내 생각은 명확하게 다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얘기인 즉슨 그럼 박 교수님.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 초기 돌아가 보면 네.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 그러면서 한 게 뭐 있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근데 그게 소통이었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발언이었고 기자들 질문 한두 번 받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서야 정말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네. 기자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 투명성과 책임성은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그러니까 일이 중심인지 아니면 뭐 정권의 뭐가 중심인지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하다. 일 중심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과 이번 소위 업무보고 생중계 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와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최 의원님 짧게.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순기능도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업무보고 보면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남은 거는 달러 밀반출, 책갈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탈모, 그다음에 뭐 교육부에서는 환단고기. 그러니까 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국토부라면 모름지기 부동산 대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교육부라면 불수능하고 교육제도 입시 개편이 당연히 주제가 돼야 되는데 이 얘기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감각적인 얘기만, 표피적인 얘기만 남았어요. 이건 잘못하면은 대통령의 말에 관심만 가지고 따르는 전시행정의 후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의 말이 만기칠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메시지의 남발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업무보고에 뭐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 분의 말씀에 다 지금 들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이재명 대통령 어쨌거나 나는 다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냥 직구를 던져가면서 갈 거야라는 의도가 상당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 원전 정책 편가르기 싸움 된 것 같아요. 당적 없는 사람만 말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원전 하나 짓는다. 시작하면 얼마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자료 동네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그것도 정당마다 틀려 이상해. 실제로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유상한 장관도 민주당이라서 못 믿겠고. 아니 이게 당마다 틀리더라고. 그 당 아닌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13년 11개월 걸리고요. 제처리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경수로 모형 같은. 얼마나? 근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저기 무슨 당이에요? 그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관리위원장입니다. 여기는 정당이 있잖아. 저는 탈당을 말해도 잘 안 믿어요. 탈당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임승철입니다. 당적은 없고 원자력을 공부했습니다. 네, 해보세요 그럼. 중립적으로. 네, 당적 여부까지 같이 보고하는 상황이 돼. 당적은 없고 원자력을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중립적으로 얘기해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최수영 위원님 당적 없는 사람만 말하세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들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장관들은 당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네. 지금 보면 공공기관장들 탈당한 전력 있는 사람들도 말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네.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하거나 관료적인 사람들만 얘기하라고 하는 거는 이 원전이 갖고 있는 민감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영에 따라 해석하는 거고 각자의 처한 이제 정당적 정파적 사고에 따라서 결론이 나고 또 이게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에 따라서 다 엇갈리게 원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전에 대해서 중립적 얘기 들어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높게 삽니다. 그렇지만 저런 것들이 그냥 표피적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중립적인 얘기 들으면 뭐 합니까? 그럼 대통령 그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쇼잉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사안에 따라서 생중계하는 사안이 있고 밀도 있게 토론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생중계 안 하는 게 맞다. 늘 보여주는 쇼는 필요하지만 쇼만이 지속되면은 우리가 서커스가 삶이 될 수 없듯이 국민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의 좀 균형 감각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의도는 상당히 좋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후속 조치가 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후속으로 좀 따라올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적에서 동지로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해당 행위 엄정 조치 김종혁 중징계 힘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이 당무위의 결과가 나오고 당무감사위의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장 대표의 입장을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껏 당무감사위원장과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나 뵌 적도 없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을 만든다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당의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부의 적 1명이 외부의 적 50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수차례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당무감사위의 결정 나는 관여는 안 했지만 그 결정이 맞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신문 이런 제목으로 지금 기사를 뽑았어요. 장동혁 대 한동훈 전면전 벌써 패권 전쟁 불붙이냐라는 기사를 뽑았는데 최수영 위원님. 이게 보통 우리가 장한 갈등이다, 네. 장동혁 한동훈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게 갈등이 아니라 전쟁이고 여기서는 전면전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전면전 들어간 겁니까? 뭐 전면전을 벌리기에는 네. 세력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이미 대표는 장동혁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전 대표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이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저 발언 논란, 이건 이제 제가 흔히 이걸 표현한다면 다크 이슈, 어두운 이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논쟁적 이슈가 어쨌든 이거 털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장 대표는 연말까지 털고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이 타이밍을 왜 지금 잡았느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측이나 이쪽을 공격해도 분당하거나 탈당할 이유는 없어. 이제 때가 아니라는 것. 그 시기를 본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인데 네. 여기서 한동훈 걔가 뭐 당을 뛰쳐나가거나 하면은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꼬리표가 늘 이제 배신자가 꼬리표 또 따라 붙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봤는데 다만 여기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은 추후 지금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뭐 실명은 공개됐지만 아직 결론은 안 됐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놓고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윤리로 좀 넘겨놓은 거는 네. 이걸로 저는 이제 종결을 짓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놓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징계를 권고하되 지금 네. 윤리 구성이 아직 안 됐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최종 결론이 2년으로 날지도 안 날지도 몰라요. 네. 엄중 경고는 된 상태죠. 이 상황을 종결해놓고 저는 내년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한동훈의 전면전이라기보다는 네. 장동혁 대표의 출구 전략인 거고 또 하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어떻게 수습하고 받을 것이냐가 한동훈 전 대표 진영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나 혼자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와 있는 미묘한 지금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게 전면전이라고 보기에는 세균형이 안 맞는 데다가 상황이나 타이밍적으로 봤을 땐 장동혁 대표의 출구 전략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 갑툭튀라는 표현이 좀 쓰이죠. 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가 등장을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 우리 당 보배 한동훈을 자르려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장동혁 대표를 직격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에서 아주 귀중한 보배 맞죠? 네. 이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하거든요.
유치하지만 이기겠죠? 자, 우리는 네.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로 짜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다. 막 이 보배를 지금 자르면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 두 사람 이 토론회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배신자란 시선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도 시켜줬는데 대통령을 탄핵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하 실망스럽군요.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정가 숫자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러면서 주고받은 기억이 생생한데 근데 이거는 박창환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키워드 적에서 동지로 물음표가 붙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좀 국민의힘이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동지 맞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면서 네. 거의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아직 뭐 분당하거나 탈당하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배가 가라앉는 거 너 책임이야 그러면서 지금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책임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현재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당이 굳어지는 거를 원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적의 적은 동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손을 내민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각자 도생 아니냐. 아까는 네. 뭐 지금 위기 상황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친윤도 이제는 탈윤을 선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뭐 개인적인 것과 선을 긋는 모습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 판을 짜기 위한 국민의힘의 리더십을 새로 세우기 위한 각자 도생의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각자 도생 끝에 적의 적은 또 동지가 되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각자 도생 정말 추후에 살아남는 자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인물 권성동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 기사 같이 볼까요? 권성동 난 돈에 환장 안 했다. 특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1심 선고였었죠. 권성동 의원. 이 1심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윤영호 전 법무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돈에 환장을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는데 이런 항변에도 징역 4년이 구형이 됐다라는 거죠. 징역 4년이 구형이 됐다고 한다면 임 변호사님, 선고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제 최후 진술에도 나타났지만 권성동 의원은 끝까지 1억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 결국 증거 싸움이 될 텐데 네. 지금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1억 원을 줬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점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건네줬다라는 시점도 있고요. 1억 원의 그 현찰을 찍힌 사진도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만약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통일교 측과 권성동 의원이 접촉했던 여러 자료들이 등장을 하고 네. 전후 맥락에 있어서 실제로 돈이 오갔을 것으로 유추된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형의 유사한 수준, 적어도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과연 권성동 의원이 어느 정도 신뢰감 있게 반박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황에 따라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끝까지 결코 아닙니다라고 부인한 게 오히려 더 역효과로 해서 3분의 2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중형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또 마침 이 선고 날짜가 다음 달 28일입니다. 이날 여러 선고가 또 모여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있고요. 또 다른 이 내란 혐의 관련한 다른 이 사람들에 대한 선고도 다 이날 몰려 있어서 1월 28일이 아마도 빅데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인물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인물 샤이니 키입니다. 주사 이모에게 자택 진료 받은 거 맞습니다. 활동 중단합니다. 라고 어제 소속사가 입장을 내놨어요. 같이 볼까요? 소속사 입장문입니다.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을 해서 처음에 의사로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있을까요? 네. 주사 이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집에서 진료받는 게 문제가 되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합니다. 지금 활동 중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일단 키는 의사인 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아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사회면 기사인 거죠. 네. 근데 이 사회면 기사 참 아이러니한 게 불과 한 3달 전에 이 사안이 터지기 전에 키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킬 거 지키고 그러니까 실망만 시켜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사회면에 나오면 안 돼. 지킬 거 지키고 사회면에만 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3개월 만에 12면 사회면에 나는 참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일이 벌어지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지금 얘기는 키는 임 변호사님 나는 의사인 줄 알고 만나고 병원에서 처음에 만났고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키는 이제 활동 중단은 어떤 도의적 어떤 책임이라고 보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정말 몰랐다고 하면은요, 이 키 씨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네.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묻고 있지만 무자격자로부터 의료 행위 시술을 받은 환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자격자에게 적극적으로 시술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 이것은 교사 내지 방조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인데 박나래 씨와는 좀 다른 측면이 키 씨는 처음에 병원에서 만났고 네. 의사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낸다면 키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몰랐겠는가. 이 무자격자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는가는 네. 워낙 오랜 기간 이들이 10년 넘게 SNS를 통해서도 교류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주고받은 문자라던가 여러 정황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네. 정말 몰랐다면 법적 책임은 없지만 10년간의 이 알고 지낸 기간으로 봤을 때 진짜 몰랐는지 여부는 수사를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